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큰 산 앞에서 고민이 많은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에서 환영받지 못한 며느리였어요. 결혼 후 잘 살아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제 진심은 한 번도 시댁에 전해진 적이 없었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서운함과 모멸감이 가슴 깊숙이 남게 된 거죠. 제 속 터지는 사연 한번 같이 들어봐 주세요. 우선 제 직업을 소개하자면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직업이라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절반을 아픈 환자들과 지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죠.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게 된 남편은 직업이 택배 기사였어요. 저는 독서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데 책에 대한 감상평을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요즘엔 주변에 종이책 읽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 후 저희는 자주 만나서 책을 읽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책을 좋아하던 남편 직업이 택배 기사라는 게 놀랍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키워준 친정 부모님들도 가방끈이 짧아서 그저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남잘 볼 때는 성실함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던 분이셨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이 2년 정도 연애했을 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온 남편 앞에 맥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자자, 한 잔 받아.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시원한 맥주 한 잔하면 없던 기운도 샘솟아.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받아. 우리 지숙이가 점찍은 남자면 무조건 합격이야. 자네도 알지? 우리 지숙이 야무지고 똑똑한 거. 그럼요, 알죠. 지숙이가 참 현명해서 저도 지숙이 말이라면 무조건 듣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우리 딸을 믿어주는 만큼 자네도 지숙이 믿어주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아버지는 호탕한 목소리로 남편과 장난까지 치셨어요. 누구보다 땀 흘려 버는 돈의 가치를 아는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큰 감동까지 받았던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두 사람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했었죠. 우리 집의 사이가 아니라 새로 아들이 들어온 것 같네. 그러니까 누가 예비 사이랑 저렇게 술을 마셔. 우리 아빠도 정말 못 말려. 엄마는 아버지를 보면서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아들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성실함을 장점으로 저희 집에서 인정받아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시댁에서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방 시골에서 사과 가수원을 운영하던 시부모 댁에 남편과 같이 날을 잡고 갔었답니다. 처음 본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였죠. 어떤 분위기였냐면 꼭 누굴 데려와도 상관없다는 분위기였다니까요. 특히 제가 집에 가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제 소개를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숙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 가는 시댁이라서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인사를 했죠. 그런데 시모가 그런 저를 보면서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인사 온다고 하더니 진짜 왔어요? 그럼요. 미리 약속된 건데 와야죠. 난 진짜 내 자식이지만 우리 큰아들 누가 데려가나 싶었는데 저놈이 정말 결혼을 하긴 하나 봐요. 보통의 시모가 보이는 반응치곤 어딘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당황해서 시모를 말리면서 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 왔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내 입으로 내가 말도 못해? 그만큼 네가 이 집에서 신뢰가 없는 걸 어떡해? 맨날 사고만 치던 놈이 데려온 여자를 어떻게 믿어? 몇 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얘기잖아요. 저 지금 30도 넘었다고요. 괴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시모는 냉정한 목소리로 남편의 말을 반박했어요. 남편이 학창 시절에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하더니 시부모가 완전히 남편한테 기대가 없는 눈치였죠. 기대가 없는 걸 넘어서 아예 잠재적인 사고뭉치로 남편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낯설긴 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시모에게 건네면서 살갑게 다가가려고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작게나마 준비한 건데 받으세요. 어머, 이게 뭐야? 비싼 건가? 네? 비싼 건 아니고 한과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준비했어요. 한과? 내가 한과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것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일단 가져왔으니까 잘 먹을게요. 한과를 준비했다는 말에 눈을 반짝이다 급격히 실망하는 시모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아무리 아들이 사고 뭉치였다고 해도 이 정도로 무관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심지어 시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앉아 계셨는데 저를 힐끔 보고는 또다시 신문만 보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결혼 반대도 자식한테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남편은 그래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에 대해 대화하려고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겨우 넷이 둘러앉아서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자 시부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다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는 보다시피 과수원하는 집이라 한철 일해서 1년 먹고 살아서 보태줄 돈이 없어. 우린 정말 먹고 죽을래도 없는 게 돈이야, 돈. 저희가 결혼한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부는 마주 앉자마자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다가 돈 받아내러 온 빚쟁이가 된 기분이라서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시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저희가 모은 돈으로 살림 차릴 거예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둘이 돈 모은 거 뭐 얼마나 되는데? 간호사라더니 돈 좀 잘 버나? 꼭 잘 벌어야 돈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저희 형편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 살 거예요. 그럼 그렇지. 에휴, 둘이서 알아서 한다니까 우린 뭐 신경 쓸 것도 없겠네. 둘이서 알아서 잘 살아. 저놈이 사고 뭉치라 걱정이었는데 데리고 살아준다고 하면 우리야 땡큐지. 이 사람 과거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도 그거 하나 보고 결혼 결심한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두 분께 손 안 벌리고 결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잘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우린 뭐 바라는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으니까 둘이서 알아서 잘 살아. 계속해서 불만 섞인 말만 내뱉는 시부를 보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리 아들이 못마땅해도 처음 만난 예비 며느리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저런 소리 했겠어요. 결국 저는 그날 시골까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커피만 있는 게 서운했지만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괜히 밥 먹었다가 얹혔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전 남편과 보란 듯이 더 잘 살자면서 다짐했어요. 넉넉하게 시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꾸려가는 삶이라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전세를 구하면서 갚아야 할 대출이 있어도 저희는 그것마저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이 마음 먹은 것처럼 사라진다면 이혼하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결혼 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첫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의 실체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전에는 시동생이 그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모가 시동생한테 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으로 저는 전 반죽하고 굽기 바쁜데 시모는 햄을 굽고 있었어요.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시모를 보면서 물었죠. 어머님, 제사 때 햄도 올려요? 갑자기 웬 햄이에요? 조금 있으면 점심 먹어야지. 우리 수혁이는 햄이 있어야 밥을 먹어. 시모는 시동생이 햄이 있어야 밥을 먹는다면서 갑자기 햄을 굽고 있던 거예요. 시동생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명절 음식하기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입맛을 맞춰줘야 되나 싶었죠. 대기업에 다니던 시동생은 딱 봐도 집안에서 엄청 오냐오냐하고 키운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명절 음식 하다가 햄 굽는 시모만 봐도 시동생이 어떻게 컸을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저한테 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모가 하겠다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시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황당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예, 얼른 가게 좀 가서 콜라 좀 사와라. 갑자기 웬 콜라요? 네 시동생 밥 먹고 꼭 콜라 한 잔씩 하는데 집에 콜라가 없어. 어머님, 지금 음식하기도 바쁜데 그걸 언제 사와요? 제가 무슨 시동생 수발들러 온 겁니까? 시모는 제사 음식이 문제냐면서 가게 가서 얼른 콜라를 사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더니 버럭 소리까지 질렀죠.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달려왔고 남편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러자 앞뒤 상황을 다 들은 남편이 난감한 목소리로 시모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제가 다녀올게요. 가는 김에 아버지 마실 술도 좀 사올게요. 그래, 얼른 가서 네가 좀 사와. 저는 남편이 간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신이 왜 가냐고 문을 막아버리고 싶었죠. 장남 차남 나누는 건 아니지만 엄연히 남편이 형인데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겁니까? 결국 남편은 눈치도 없이 동네 입구에 있는 가게까지 가서 콜라와 술을 사오더군요. 속이 없다고 해야 되는지 성격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괜히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결국 남편 덕분에 시동생은 햄 반찬에 식후 콜라까지 아주 야무지게 챙겨 먹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솟구치는 화를 꾹 눌러 참고 있는데 시모가 당당한 목소리로 절 보면서 말했어요. 저거 봐라. 우리 차남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잖아. 예, 너도 자식 낳아봐.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니까. 시모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저희 남편은 속이 안 좋아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로지 시동생이 잘 먹는 게 기분이 좋다는 시모를 보니까 황당했죠. 그래서 저는 시모의 말에 일부러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전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지 체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네요. 자기 몸도 안 좋으면서 동생 먹을 콜라에 아버님 술까지 사오는 거 보고 제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뭐?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어머, 아니요. 그냥 어머니 큰아들이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알려드린 거죠. 넌 가만 보면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해요? 혹시 어머님이 찔리신 건 아니고요? 어머, 얘 좀 봐. 참, 기가 막혀서 원. 시모는 제 말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했지만 일부러 저는 남편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여보, 배 아프면 먹지 마. 내가 이따가 손이라도 따줄게. 꾸역꾸역 앉아서 분위기를 맞추려는 남편한테 저는 먹지 말라고 말했죠. 결국 첫 명절에 저는
시댁에서 시모와 기싸움하듯 보내고 오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시부모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시동생을 엄청 아끼면서 살았던 겁니다. 오죽하면 시동생 공부하고 있으면 온 가족이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걸어 다닐 정도였겠습니까? 그만큼 공부 잘하고 동네에서 소문난 모범생이었던 시동생을 시모는 엄청 아끼면서 키웠던 거예요. 자식이니까 더 예쁜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식이 억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차별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시모는 힘들다는 하소연은 남편한테 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시동생이랑만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시모는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늘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한 번은 장마가 길었던 여름에 사과 다 떨어졌다면서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해 1시간 넘게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니? 올해 농사도 망했어. 정말 앞날이 막막하다. 어떡해요? 제가 주말이라도 가서 정리라도 도와드릴게요. 남편은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5분 대기조처럼 달려가서 도왔습니다. 자식이니까 저는 당연한 거지만 시댁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출산을 1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남편과 같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일을 하려고 간 건 아니고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니까 저랑 같이 내려간 거였어요. 남편은 시골에 가자마자 시부와 가수원으로 가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저와 같이 있던 시모 전화로 시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시모는 전화를 스피커 통화로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때도 전화를 스피커로 받더군요. 그래, 아들. 택배 잘 받았어? 잘 받았지. 사과를 뭘 이렇게 많이 보냈어? 이번 여름에 태풍도 심했다는데 과수원에 피해 본 건 없어? 아이, 그럼 여긴 괜찮어. 걱정 마. 네 엄마랑 아빠가 과수원 하루 이틀 하니? 그 사과로 너 대학까지 보낸 거잖아. 아무 걱정 말고 넌 사과 하루에 1개씩 꼭 챙겨 먹어. 저는 시모와 시동생의 전화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시모가 전화만 했다 하면 허리가 아프다, 과수원이 어렵다, 별의별 하소연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한테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과 차남을 대놓고 차별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 남편한테는 매일 힘들다고 하면서 왜 도련님한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당연하지. 네 시동생은 대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괜히 집안일 신경 쓰면 되겠어? 네 남편은 그래봐야 아무 생각 없이 박스만 나르는데 집안일에 발벗고 나서는 게 맞지? 네? 아무 생각 없이 상자만 나른다뇨. 그래도 다 일하고 사는데 걱정 많아져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첫째가 워낙 편해서 그래. 우리 둘째는 얼마나 예민하고 까다로운지 신부감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옛날엔 선보고 와서 나한테 뭘 하는지 알아? 그 여자는 콧구멍이 커서 싫다는데 나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어. 사람을 콧구멍만 보고 결정해요? 어머님이 자꾸 오냐오냐 다 들어주니까 도련님이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와서 사람 바뀌겠어? 그래도 자기 짝 찾아서 잘 만나고 있었는지 다음 달에 인사도 하러 온다잖아. 난 우리 둘째가 괜히 집안일로 속 시끄러워지는 거 보기 싫어. 차라리 내가 속 썩고 말지. 그러면 장남한테도 똑같이 말하지 마셔야죠. 저 사람도 일한다고 얼마나 힘든데요. 편한 자식이라 그런 걸 어떡해. 나는 첫째가 편해. 시모가 어찌나 애지중지하는지 시동생한테는 절대 힘든 얘기, 아픈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풍으로 과수원 뒤집어졌을 때도 남편만 와서 시부모를 도왔다니까요. 심지어 남편은 빠듯한 형편에도 시댁에 가면
꼭 시부모한테 조금이나마 용돈까지 주고 올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면서 시부한테 용돈을 드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얼마 못 담았지만 그래도 드시고 싶은 거라도 사드세요. 뭐 이런 걸 다 줘?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디 보자. 시부는 남편이 준 봉투를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는 20만 원이 든 봉투를 보면서 실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20만 원? 넌 그렇게 일하면서도 돈을 그렇게 못 버냐? 이제 곧 딸도 태어나고 저희가 아직 대출금도 갖고 있어서 이게 최선이에요. 됐다. 벼룩에 간을 내먹지. 어서 가봐. 남편은 시댁에 효도하려고 노력해도 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한테 한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보면 꼭 혼자서 시부모님 짝사랑하는 애 같아. 맨날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내가 학교 다닐 때 사고를 많이 쳐서 그래. 이제라도 반성하는 거지. 에휴,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야 말이지. 늘 시부모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자식된 돌이 하는 거라지만 오히려 시부모한테 많은 도움과 뒷바라지를 받았던 시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른들 말 중에 결혼하면 철든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시부모도 그런 생각이 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콧대 높던 시동생이 결혼 후에는 더 막장으로 흘러가더군요. 깐깐하고 여자 콧구멍 하나까지 따져보던 시동생은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했던 겁니다. 시부모는 집안의 경사라면서 대놓고 기뻐하더라고요. 잘난 아들이 잘난 여자 만나서 결혼한다는데 누가 싫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시부모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동생 결혼 이후 노골적으로 변하는 시부모를 보면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시동생이 결혼 전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길래 주말에 남편과 딸을 데리고 내려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수요일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애절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수혁이가 며느리 될 애를 데려온다는데 내가 팔목을 다쳤지 뭐야. 네가 하루 전에 와서 음식하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루 전에요? 저 그날 야간 근무 퇴근하는 날이라서 피곤할 것 같은데요. 그럼 멀리서 인사 오는 애를 빈속으로 보내? 근데 저 인사 왔을 땐 커피 한 잔 주셨잖아요. 그땐 내가 몸도 안 좋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그랬지. 네가 좀 도와줘. 이럴 때 네가 나서면 동서될 애가 나중에 널 돕겠지. 시모의 말에 저는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분명히 제가 인사 왔을 때는 커피 한 잔 마신 게 전부였거든요. 그때는 시모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면서 저한테 애절하게 해명까지 하는 시모 말에 저는 눈 딱 감고 하루 일찍 가서 돕기로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저를 왜 불렀는지 알겠더군요.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준비하는 시모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동서를 데려왔는데 시부모가 입이 귀에 걸린 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시부는 눈을 반짝이면서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먹어요. 멀리서 온다고 힘들었죠? 아니에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먹는 것도 정말 복스럽게 먹네. 많이 먹어요. 시부는 먹는 것도 잘 먹는다면서 동서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저는 묘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와 계속 비교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점을 찍는 시부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시부는 술을 조금 마시더니 시동생을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청약 당첨됐다면서? 그 아파트 완공되려면 둘이 지낼 전셋집 필요할 텐데 이거 받아. 이게 웬 통장이에요? 내가 주는 전세 자금이야. 너희 둘이 잘 살라고 주는 거니까 받아둬. 안 그래도 걱정이었는데 감사해요. 거리낌 없이 통장을 내놓는 시부를 보면서 저는 기가 막혔어요.
남편도 예상 못한 상황이었는지 벙쪄 보였죠. 저희 부부한테는 늘 힘들다는 말만 하시던 시부모라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을 보면서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남편과 저는 순식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자기들 돈으로 시동생을 돕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시모와 따로 대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서운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렵다면서 저렇게 큰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전세 자금인데 뭘. 네 동생 좀 편하게 시작하는 게 그렇게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매일 저한테 힘들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죠. 됐어.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너한테 도와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을 마. 시모는 남편의 하소연에도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 무슨 일만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남편은 시부모님이 워낙 귀하게 키운 동생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시동생 결혼 후 시모의 행동에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저는 어김없이 시골로 갔어요. 매년 김장은 시댁에서 다 같이 한 뒤에 나눠 가져갔거든요. 이제 동서도 있으니까 일손이 조금은 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내려가 보니 저랑 어머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님, 동서는요? 걔는 일이 바쁘다고 하길래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네? 주말인데도 바쁘대요? 임산부들이 평일 주말 가리고 애 낳겠어. 바쁠 수도 있지. 넌 그렇게 혼자 일하는 게 억울하냐?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오니까 그렇죠.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의사야? 간호사들이나 한가하겠지. 병원에서 일하면 의사 간호사가 어딨어요. 다 같이 바쁘죠. 아이고, 김장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일이나 해. 빨리 움직여야 끝내지. 시모는 괜히 저한테 빨리 하라면서 핀잔까지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부러 안 온 것 같은데 저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제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은 동서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고 확신하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동서는 일이 있던 게 아니라 여행을 갔던 겁니다. 그걸 시모한테 보여줬지만 시모는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에 바쁘니까 주말을 쉬어야지. 의사들이 좀 바빠? 거긴 신경 끄고 일이나 해. 저는 시모가 이렇게 이해심 많은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동서 마음을 잘 이해하는지 저는 동서가 시모 딸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일해서 김장을 겨우 끝냈어요. 그런데 그날 김장을 끝내고 시모가 김치통을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두더니 저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왼쪽이 너희들 집, 오른쪽은 네 동서네 거야. 섞이지 않게 가져가. 어머님, 왜 동서네 김치통이 더 많아요? 바쁜 애들인데 김치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라면도 김치가 있어야 먹지. 바쁜 건 저희도 바빠요. 따지고 보면 저랑 남편이 더 김치를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넌 뭘 또 그런 걸 하나씩 따지고 그래. 대충 좀 가져가라. 하루 종일 일한 건 저인데 동서네가 더 가져가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동서네 가져가라고 둔 김치통을 저희 차에 보란 듯이 남편 차에 싣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가져갈게요. 어머, 얘 좀 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전 여기서 김장하고 남편은 아버님이랑 과수원 가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챙긴 게 저희 거죠.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해서 김치 맛이 꿀맛이겠어요. 제가 막무가내로 김치를 가져가니까 시모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김치는 챙길 수라도 있지 일상에서 느껴지는 차별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택배기사인지
시부모네 과수원 일꾼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시부는 과수원에 무슨 일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남편한테 전화해서 매번 부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 잘 익은 사과라도 줄 법한데 남편한테는 늘 못 파는 사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봉다리를 쥐어주면서 시부가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봐도. 이게 벌레가 먹긴 했어도 엄청 단맛 나는 사과야.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지. 늘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거 주는 거라면서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은 그냥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선의 집에는 박스에 담긴 판매용 사과를 보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동서가 가족들이 모두 있는 대화방에 사과 잘 받았다고 사진을 보내서 결국 모든 실체를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건 다 동선에 퍼주는 시부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예, 혜영이가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 있니? 아, 요즘에 일하는 구역이 바뀌어서 그런지 퇴근이 늦어지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 주에 오기로 한 일꾼이 못 온다고 해서 혜영이 좀 부르려고 했지. 남편도 요즘 택배 물량이 많아져서 힘들어해요. 퇴근하고 꼼짝도 못한다니까요. 부모가 바쁘면 자식이 와서 도와줘야지. 바쁘긴 뭐가 바빠? 시동생은 그럼 자식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부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주일 내내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장남 말고 사무실에 편히 앉아서 일하는 차남 부르세요. 왜 맨날 장남만 부르세요? 과수원에서 키운 좋은 사과 먹는 차남이 나서야죠. 뭐야? 맨날 저희 집에 기스난 사과만 주시길래 과수원이 진짜 힘든 줄 알았더니 동서가 보낸 사진 보니까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동선에 불러서 좋은 시간 가져보세요. 아버님 둘째 아들도 과수원 일을 해봐야죠. 그럼 전 이만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저는 남편한테 절대 시부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날 무릎도 안 좋은 시모가 과수원에 가서 일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뒀다가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이러니까 동서도 진짜 날이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시댁 과수원에 과수 화상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과, 배들이 불에 댄 것처럼 검붉게 변하는 전염병인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가지를 잘라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을 생계로 유지하던 시부모가 가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죠.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가면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둘째한테 손 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시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난감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혜영아, 너 혹시 3천만 원 좀 있니? 예? 그런 돈이 저한테 어딨어요. 아직도 전세 대출금 갖고 있는데요. 어쩌냐. 과수원 다 망해서 집 날아가게 생겼다. 일단 방법은 찾아볼게요.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사고 치는 놈 사람 만들어 놨더니 부모를 외면해? 너 그러고도 잘 사나? 어디 두고 보자. 남편의 말에 시부는 버럭 화까지 냈어요. 없는 형편에 방법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정말 저희 부부야말로 대출금 갚고 먹고 사느라 빠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화방에 동서가 이사했다면서 집들이 하겠다고 시부모와 저희까지 초대한 거죠. 그날 동서와 시동생 집에서 밥을 먹는데 동서가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님 덕분에 이런 집도 생기고 너무 감사드려요. 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잘하니까 해주는 거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서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죠. 동서, 아버님이 도와주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 집 입주할 때 아버님이 3억 보태주셔서 저희 대출 없이 이사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주신 전세자금 2억에다가 이번에 입주할 때 3억까지 주셔서 총 5억으로 대출도 없이 왔다니까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요즘 대출 금리도 비싼데. 해맑게 웃으면서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아니라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시부한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돈 없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네 동생 집 사는데 돈 보태준다고 돈이 없었지. 요새 과수원도 어렵고 나도 사정이 급해서 그랬다. 그럼 지금 수혁이 돕느라 돈이 없어서 저한테 그러셨던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저도 힘들어요. 저한텐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면서 수혁이한테는 5억이요? 솔직히 저한테 해주신 거 있으세요? 그동안 집에 무슨 일 생기면 늘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그거야. 네가 편하니까 그런 거고 네 동생은 워낙 일하느라 바빴잖아. 그리고 기왕이면 간호사 며느리보다 의사 며느리 챙기는 게 더 낫지 않어? 안 그러냐? 돈이 없고 명예가 없으니까 네가 몸으로 때운 거지. 저는 시부의 말에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와 남편 대화에 끼어들어서 시부한테 물었죠. 아버님, 아니 왜 여기서 의사 간호사가 나와요? 왜 너까지 그래? 생각을 해봐. 네 신부는 천하잖아. 사돈들도 번듯한 직업 가진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네 동서는 집안이 다 사자 집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잘난 놈 챙기게 되는 거지. 그동안 시부는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시모를 보니까 둘이 그동안 저희 부부를 엄청 무시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시부한테 소리쳤어요. 제가 편한 게 아니라 만만했던 거잖아요. 이제야 그동안 저한테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 아주 잘 알겠네요. 네가 부모 속을 좀 썩였어? 생각해봐. 학교 다닐 때 사고만 치고 공부도 안 해서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네, 저 공부 안 해서 이러고 삽니다. 그래도 저 20살 이후로 부모님께 못했던 적 없어요. 어렵다고 하면 제일 먼저 도와드렸고 용돈도 꼬박꼬박 저 쓸 돈 아껴가면서 챙겼어요. 수혁인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네? 나중에 다 효도하겠지. 우리가 이만큼 해야 쟤도 우리한테 할 거 아니야? 아니요. 효도할 놈이었으면 진작 했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전 이제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더 이상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남편은 집들이 자리에서 모든 현실을 깨닫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큰 배신감에 딸을 데리고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속상했는지 주방에서 혼자 술까지 마셨죠.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시부모를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 후 시부모한테는 정말 차가운 현실만이 펼쳐지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시부모의 과수원은 과수화상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마땅한 방법이 없던 전염병이라서 과일 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어야만 했어요. 약이 없으니까 전염병을 막으려면 차단 조치로 전부 뽑아내는 방법뿐이었던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질병이라 시부모네 과수원도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해도 자영업으로 치면 가게를 뒤엎은 꼴인데 피해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상황이 극단까지 치닫자 시모는 몇 달 만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애원했어요. 혜영아, 우리 과수원 죄다 엎었어. 이제 어떡하면 좋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수혁이한테 전화하세요. 말도 마. 그놈의 자식이 주식한다고 바쁘다고 내려와 볼 틈도 없다고 전화도 하지 말래. 저도 바빠요. 그러니까 그만 전화하세요. 남편은 그 상황에도 철저하게 시모의 도움을 거절했어요. 저희한테 돈 없고 명예가 없다고 한 시부모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하지만
시댁 과수원이 뒤집히는 동안 동선의 부부도 그야말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동선의 부부는 자기들 무덤 자기들이 팠다는 거죠. 어느 날 저는 인터넷 기사에 동서병원이 대문짝만한 게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간호사 동기가 저한테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는 겁니다. 지수가 이거 봤어? 여기 네 동서가 있는 산부인과라고 했지? 안 그래도 그 기사 보긴 했는데 무슨 일이야? 내 친구가 그 산부인과에 간호사로 있어서 알게 된 건데 의료사고 낸 의사 네 동서 같아. 이름이 전성이라고 했지? 맞아. 어쩌다가 의료사고를 낸 거야? 산모가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데 절대 의료사고 아니라고 우긴대. 근데 그 산모가 기자 와이프라 지금 기사 엄청 쏟아지는 거야. 이거 공론화시켜서 법정 싸움까지 끌고 가려나 봐. 동서는 의료사고를 내고 일하던 산부인과에서 쫓겨날 위기였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투자에 빠져있던 시동생과 동서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한숨도 안 자고 병원으로 간 거죠. 그때 동서가 이렇게 술을 마신 이유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선물 거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식과는 다르게 선물은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도 있고 한순간에 전부 날릴 수도 있는 건데 그날 시동생이 거액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출근했다는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아침 7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게 밝혀지자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결국 동서는 산부인과에서 쫓겨나게 됐고 의료사고를 낸 후라서 재취업도 쉽지 않게 된 겁니다. 완전히 동서 부부는 시부모고 뭐고 자기들 앞가림조차도 어려워진 거죠. 결국 가수원도 망하고 믿었던 둘째한테도 팽당하자 시부까지 남편한테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저희는 그때 집을 사서 이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부가 남편한테 애원을 하면서 부탁했어요. 혜영아, 너 이사한다며 나 좀 살려줘라. 정말 손에 쥔 현금이 하나도 없어. 수혁인 뒀다가 뭐 하시게요? 원래도 대기업 다니는 아들밖에 없으셨잖아요. 둘째한테 가세요. 그놈 말은 하지도 마. 지금 회사도 그만두고 주식하다 쫄딱 망해서 퇴직금이고 뭐고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았다는데 서로 다 쫄딱 망하겠어. 저도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 이 돈도 제 돈도 아니고 아내랑 같이 힘들게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빌려달라고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께 말했죠. 효도할 놈이었으면 진작에 효도했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실수하신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아들, 제발 이 못난 부모 좀 도와다오. 아니요. 저는 지금 그럴 생각 없어요. 끊으세요. 결국 시부는 두 아들에게 나란히 버림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남편은 정말 시댁 전화도 안 받고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대신 그동안 남편을 믿고 지지해준 저희 부모님께는 정말 듬직한 사위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오죽하면 친정아버지가 최근에 남편한테 한약을 해주면서 말하더군요. 자, 우리 사위 이거 받아. 이런 건 아버지 드시지 왜 저를 주세요? 아니야. 사위가 등산도 같이 가지고 나한테 용돈도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 자네 장모가 올해는 사위한테 한약이라도 지어주자고 말해서 그래서 내가 가져온 거야. 아버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고. 저희 부모님은 사위가 정말 살갑게 잘해준다고 좋아하셨어요. 그 정도로 남편은 처가에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시부모는 그저 막노동하는 아들이란 이유로 외면했던 거죠. 지금은 남편만 시댁의 얼굴만 비추고 있는데 저희는 하룻밤도 안 자고 바로 집으로 와요. 최근에 시모가 눈물을 훔치면서 시동생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혁이 그놈 회사 그만두고 전업 투자한다더니 지금 쫄딱 망해서 집까지 내놨대. 아휴, 그거 집 팔아서 빚 갚아도 남는 게 없나 봐. 어쩌면 좋니? 저놈 저렇게 되니까 돈 없어서 이혼까지 하고 꼴이 말이 아니야.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시동생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 잘 지내려고 해도 잘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저렇게 둘째 아들만 생각하면서 우는 시모 때문에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는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진정한 며느리가 누군지 알았지 뭐니. 정말 우리 위해 준 건 너희들이었는데 미안하다. 오늘은 손녀까지 같이 왔는데 자고 가면 안 될까? 아니요, 저흰 갈 거예요. 우리 손녀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래. 저희도 바빠요. 이만 갈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동선의 부부가 저렇게 되니까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알겠다는 시모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그동안 차별받았던 기억 때문에 가끔 명절에 보고 오는 거 말고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고민이 많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시부모를 웃으면서 보는 게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정말 1시간 정도 있다가 오는 게 전부입니다. 심지어 시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곧 있으면 시동생이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 것만 같아서 다신 가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시댁에 얼굴 비추는 일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똑똑한 아들 보면서 평생 사는 게 시부모한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 키우고 있지만 제 딸이 무엇이 되든 저는 기꺼이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불법적인 일하는 게 아니라면 응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예쁜 자식이 있을 수야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잘난 자식만 자식 취급하는 건 부모로서 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사연을 쓴 것도 아마 본인도 모르게 차별적인 태도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예요. 하지만 부모라면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으로 감싸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가족이라면 감싸주고 응원해줘야죠. 부디 저희 시부모님처럼 어리석은 사랑으로 가족이 찢어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모두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